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역사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성역 검정시험이든 공무시험이든 언제나 나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한국성역 검정시험에서 빈출 문장, 자주 나오는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보시죠. 1번,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시대는 자연적인 동굴에 살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집을 지었어도 텐트와 같은 정말로 막 지은 집에서 살았지요. 막집 맞습니다. 움집이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로 풀어야 될 거예요. 2번,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토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조리나 저장을 위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를 만들었거든요. 특별히 빗살무늬 토기, 끝이 뾰족한, 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거든요. 3번,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수공업이 있었습니다. 엉성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바느질을 해서 옷과 그물을 만든 때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4번,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 이것을 군장의 무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고인돌은 계급의 상징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인형의 생산물로 계급이 발생하면서 고인돌도 만들어졌죠. 5번, 철기 시대에는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에는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되어서 철제 농기구가 등장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6번, 철기 시대에는 명도전, 발령전, 우수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철기 시대 때는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던 때입니다. 교류는 이전에도 좀 있기는 했지만은 활발히 교류했다고 하면 철기 시대인데요. 심지어 한반도에서 명도전, 발령전, 우수전 등의 중국 돈이 발견되기도 했죠. 7번,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범금 8조를 두었다. 범금 8조는 8조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을 두었는데 그 8조법 중에 지금 현재 한서지리지에 3개의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살인죄, 또 상해죄, 그리고 도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죠. 8번, 위만조선은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한나라는 중국이고 진국은 한반도의 남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위만조선인데요. 위만조선이 뭘 해서 먹고 살았는가? 라고 물으면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9번, 부여에서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 아주 부여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인데요. 여러 가라는 것은 아마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말할 거예요. 이 사출도에다가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지역을 더 더하면 오부가 되겠죠. 10번, 부여는 12월에 영구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영구만 12월, 부영구만 12월입니다. 그래서 부여여여의 제천 행사는 영구고요. 12월에 있었죠. 원문이야 은력정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식으로 바꾸면 12월이 맞습니다. 다른 제천 행사는 모두 10월인데 부여의 영구만 12월이죠. 11번, 고구려에서는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들이 관리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왕만 관리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면 대가들도 힘이 셌다, 그런 얘기죠. 12번, 고구려에는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고구려의 혼인풍습은 서옥제인데요. 서옥, 사유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장인 장모님 뒤쪽에 작은 집이 있었는데 그 작은 집 소옥을 서옥이라고 했죠. 13번, 옥조에는 혼인풍속으로 민면리제가 있었다. 여자가 10살이 되면 남자의 집에 갔다가 나이가 들면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민며느리제인데요. 바로 옥조의 풍속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 옥조의 민며느리제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죠. 14번, 동해에는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는 변상제도입니다.
동해는 산천의 경계를 중시해서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있고 거기를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다른 부족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을 했는데요. 그런 지도를 우리가 책화라고 합니다. 15번 삼안에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안의 키워드는 바로 천군과 그의 지역인 소도입니다. 16번 사안 중 변하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가 외에 수출하였다. 삼안 중 변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시험에서는 그냥 이 전체를 삼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안은 특별히 변하는 낙동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철이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 철을 낙랑가 외에 수출하기도 했죠. 삼안의 특산물을 두 개를 말하라 그러면 바로 철과 벼입니다. 철벼이죠. 17번 태조왕은 동옥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태조왕은 동옥저를 정복했는데요. 동옥저라고 말해도 되고 옥저라고 말해도 되죠. 18번 고국천왕은 을파서의 건의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국천왕은 진량이라는 곳에 사냥을 했다가 가난한 백성을 보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와서 실시한 것이 바로 진대법인데요. 그때 을파서라는 국상의 건의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번 미천왕이 서은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이 서은평 공격한 것은 바로 중국 세력과 한반도를 끊어 놓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서은평을 공격한 사람은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3세기의 동천왕입니다. 동천왕이 서은평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실패했는데요. 그것의 복수, 아름다운 복수, 이게 바로 미천왕이 한 서은평 공격입니다. 20번 미천왕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제 서은평을 공격해서 중국 세력과 한반도를 끊어놓은 미천왕은 이제 남쪽에 있는 차이나타운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합니다. 서은평 치고 낙랑 치고 대방 치고 이게 바로 미천왕이죠. 21번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여기서 말하는 신라는 바로 뇌물마립간인데요. 뇌물마립간이 자기를 노복이라고 말하면서 노예란 뜻이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신라 남부로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22번 장성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본격화했다. 장성의 1등 키워드는 바로 평양천도이죠. 427년에 평양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긴장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했죠. 23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맞는데요. 여기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게 뭔 뜻이에요? 바로 영류왕을 죽였다 이런 뜻이죠.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운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보장왕을 세웠다라고 하지 않고 장을 세웠다 그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번 근초광은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아주 근초광에 자주 나오는 답 중에 하나인데요. 고흥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기라는 역사를 편찬하게 했죠.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구사를 편찬했고요. 고구려는 영령왕 때 임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했는데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25번 침류왕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동진에서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가 왔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마라난타 384 마라난타가 온 것은 384년입니다. 26번 무령왕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웅진시대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무령왕인데요. 웅진시대 왕들은 터가 안 좋은지 자꾸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무령왕이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22담로라는 특수행정구역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핏줄 왕족을 파견한 거죠. 그런데 22담로는 아주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업적이니까 웅진시대에 문제가 나와도 이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27번 성왕은 사비를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바로 사비 천도한 사람이 성왕이죠. 그때 국호도 우리도 부여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28번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은 익산을 중시하고 심지어는 천도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큰절 미륵사를 지었습니다. 미륵사 누가 지었다고요? 무왕이니까 미륵사를 무륵사
무륵사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29번 의자왕은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아직 의자왕의 1등 답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하성 전투인데요. 642년이죠. 윤충 장군을 보내서 대하성의 성주였던 김품섭과 그 아내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때 신라의 왕은 선덕 여왕입니다. 30번 뇌물 마립간 때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맞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 지배자라는 건 당연히 왕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왕이라는 표현을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왕이라는 표현은 지증왕 때부터 쓰거든요. 31번 지증왕은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여기 나오는군요. 예, 지증왕이 바로 중국식 왕호인 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32번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국호가 신라가 됐네요. 신, 새롭다 이런 뜻이고 라,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인데 신라가 좋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말하니까 지증왕이 오케이 한 거죠. 33번 지증왕은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맞습니다. 경주의 동쪽에 동시 이스턴 마켓을 설치하고 그 시장감독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했죠. 반면에 통일신라 시대 때 효수왕 때예요. 효수왕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통일신라라는 게 중요한데요. 통일신라 때에는 경주의 서쪽과 남쪽에 서시와 남시가 세워지고 시장감독 관청으로 서시전, 남시전이 설치가 되었죠. 구분해야 됩니다. 34번 지증왕은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사부 장군은 배에다가 나무로 된 가짜 사자를 잔뜩 싣고 가서 우상국 사람들을 속였어요. 우상국 사람들이 진짜 사자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항복한 것이 바로 우상국 복속입니다. 35번 버풍왕은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문장인데요.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이고 상대 등은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짱을 말합니다. 병부와 상대 등은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버풍왕 연간 중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함께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36번 버풍왕 때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버풍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했고 진흥왕은 대가야를 병합했습니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37번 진흥왕 때 거칠부가 왕명을 받아들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아, 여기 나오는군요. 예, 백제는 고홍이 서기를 편찬했다면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죠. 38번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버풍왕이 금관가야를,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다는 것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39번 선덕여왕은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청목탑을 건립하였다. 선덕여왕은 대하성 전투에서 오히려 패배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선덕여왕의 1등답이 바로 황룡사 구청탑입니다. 40번 금관가야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가 외에 수출하였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가 외에 수출했다는 말은 이거는 사만 중에 변환에도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변환이 있던 그 자리에 가야가 생겼기 때문에 가야에도 이 말을 쓸 수가 있죠. 특별히 금관가야는 김해 쪽에 있는 해안 지역의 가야를 말합니다. 41번 복심과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맞습니다. 근데 복심과 도침은 바로 백제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은 어느 왕 때입니까? 예, 문무왕 때죠. 예, 아버지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은 문무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42번 문무왕 때 백강전투가 일어났다. 백강전투는 백총강전투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의 금강이죠. 백제 부흥군과 외의 수군이 연합해서 나당연합군과 싸웠던 전투가 바로 백강전투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어느 왕 때라고요? 당연히 문무왕 때입니다. 43번 문무왕은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수정을 파견하였다. 아버지가 설치한 것은 사정부입니다. 즉 무열왕이 설치한 건 사정부이고요. 이제 지방의 관리를 감찰하는 것은 외사정인데요. 바로 문무왕이 처음으로 외사정을 파견했습니다. 44번 고구려는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맞는데요. 제가회의라는 말은 두 나라에 쓰죠. 부여도 제가회의, 고구려도 제가회의입니다. 45번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왕족인 부여씨가 따로 있고 팔성의 귀족이 또 따로 있는 거죠. 팔성의 귀족에 부여씨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팔성이 뭐예요? 사연, 협회진, 국목, 백이죠.
46번 백제는 정삼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정삼회의라고도 합니다. 이 재상이라는 건 분명히 백제에서 가장 높은 상좌평을 말하겠죠. 47번 신라는 골품제에 따라 관등승진의 상한이 있었다. 맞는데요. 골품제는 이렇게 관등승진의 상한을 두는 정치적 제한뿐만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옷, 살 수 있는 집과 같이 사회적 제한을 두기도 한 신분제도입니다. 48번 신라에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맞는데요.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고 만장일치제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뜻이 다르면 통과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고구려의 제가회의나 백제의 정삼회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49번 원효는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일체무예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가사에 무예가를 지은 사람이 바로 원효입니다. 50번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여기서 왕이 바로 왕래했다는 뜻이고요. 오는 5입니다. 5이고 천축국 이게 바로 인도와 중앙아시아인데요.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 이것이 유일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 왕오의 오를요 초로 외우면 어떨까요? 왕초 천축국전 왕초 천축국전. 51번 고구려는 경당을 설치해서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경당은 꼭 국적을 묻습니다. 경당이라는 학교는 고구려에 있는 학교입니다. 52번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되었다.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은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 무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산리 6호분 그리고 송산리에서 발견된 무령왕릉 그리고 발해 정효 공주묘입니다. 53번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석탑이다. 부여가 있으니 백제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5층이어도 고려탑이 아니라 백제의 탑입니다. 사진 보시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 처마가 플랫 형태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곡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54번 익산 밀사의 석탑은 백제의 석탑이다. 백제의 목탑양식의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익산 밀사지 석탑입니다. 이것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영향을 준 석탑인데요. 아주 백제의 석탑으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55번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의 석탑이다. 사진을 보시면 분황사 모전석탑은 현재 윗부분은 날아간 상태이고 지금은 한 3층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죠. 모전석탑은 모방했다, 전탑을 이런 뜻이죠. 이것은 벽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은 것이죠. 신라 겁니다. 56번 경주 불국사 다보탑은 통일신라의 석탑이다. 다보탑 옆에 있는 게 석탑이잖아요. 그리고 불국사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경도광 때니까요. 당연히 통일신라의 석탑이겠죠. 57번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은 고구려 불상이다. 맞습니다. 이 불상 뒤에 7년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 불상입니다. 58번 서산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은 백제의 불상이다. 서산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은 서산마의 삼존불 이렇게 짧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불상입니다. 씩 웃고 있죠. 59번 신문왕 때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음돌은 왕의 장인인데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그 딸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쫓겨났겠죠. 60번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신문왕의 아주 1등 답 중에 하나가 바로 국학입니다. 61번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것도 신문왕의 1등 답이죠. 그러니까 신문왕의 1등 답을 두 개를 말하라 그러면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와 국학 설립입니다. 62번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맞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전이라는 것은 진짜 땅을 준 거예요. 63번 경덕왕은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아마도 구주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지명과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바꿔보면 혹시라도 나라가 잘 될까 싶어서 하는 한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64번 통신라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통신라는 땅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죠. 65번 통신라는 구수당 10정에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구수당 10정에 가장 많은 군대를 만든 건 역시 신문왕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통신라 시대 때 이것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구수당은 중앙군이고 10정은 지방군입니다. 66번 발해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경제도를 갖추었다. 발해라고 했지만 사실 발해 선왕의 업적이 바로 5경 15부 62주죠. 이렇게 땅이 커졌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7번 원성왕은 독서 3분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독서 3분과는 국학의 졸업시험 같은 건데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3품으로 나누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독서 3분과입니다. 원성왕 때죠. 68번 헌덕왕 때 웅천주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은 무열계 진골 귀족입니다. 내물계 진골 귀족이 왕이 되던 신라 하대에 무열계 진골 귀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원창의 난이죠. 김허창의 반란은요. 허덕왕 때 있었어요. 헌 기억하시죠? 69번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889년에 있었던 아주 신라하대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70번 후백제의 견훤은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중국의 남쪽과 지냈는데요. 그 남중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바로 후당과 5월입니다. 71번 견훤은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신라의 금성이라는 것은 바로 경주를 말하는데요. 경혜왕이 포석정에 있었는데 그 자살을 강요해서 죽게 만들고 결국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세우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견훤이죠. 돌아오다가 왕건을 만났죠. 그래서 치른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입니다. 72번 궁예는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가 만든 최고의 정치기구, 가장 높은 관청이 바로 광평성이죠. 73번 궁예가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예를 외울 때는 고나마 철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그나마 철퇴로 맞았으니까 살아남았지 총으로 맞았으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고나마 철퇴 후 고구려를 건국을 했고 나주를 공략했고 마진으로 국호를 바꿨고 철원으로 천도했고 그 다음에 태봉으로 국호를 바꾸었죠. 74번 통신라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맞는데요.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것이 바로 청해진입니다. 75번 발해는 솔림부의 말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솔림부는 발해의 15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솔림부의 말입니다. 76번 고려의 태조는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고려 태조는 후뇨 10조라는 것을 지어서 후대 왕들에게 준 것뿐만이 아니라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서 관리들에게도 주었죠. 똑바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77번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태조 왕건은 935년에 경순왕 김부가 왕건에게 와서 항복하자 왕건도 김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서 경주의 감독관으로 삼았죠. 그것이 바로 사심관입니다. 78번 왕건은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태조 왕건에게 흑창이 있다면 나중에 고려 성종에게는 의창이 있겠죠. 모두가 다 고국촌왕이 했었던 춘대춘합제도 진대법과 비슷한 겁니다. 79번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노비안검에서 이 안검이라는 단어는 세밀히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광종은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비를 뺏는, 그래서 호족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노비안검법을 시행했습니다. 80번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통일신라에 원성왕 때 독서 3분과라는 시험이 있었다면 광종 때 과거제라는 시험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후주 출신 쌍기가 건의해서 시행을 한 제도입니다. 81번 고려 성종은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의 1등 답은
12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관은 외관 또는 목사라고도 표현합니다. 82번 고려의 3사는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고려의 3사는 이렇게 회계 담당 관청입니다. 조선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세 개의 관청을 말하는 것이지만 고려의 3사는 단순히 지정관청, 회계관청이라는 거예요. 83번 고려는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광군을 창설하였다. 맞는데요. 여기서 외침이라는 것은 외세의 침입, 즉 거란의 침입을 말하는 거예요. 왜 광군이라고 그랬어요? 거란에 잡혀간 최광윤이 보고해서 만든 것이 바로 광군이기 때문에 최광윤의 광을 따서 광군을 창설했죠. 정종 때입니다. 84번 서희가 외교담판을 벌여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거란의 1차 침입으로 소손영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오히려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습니다. 85번 신기군, 신부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부반을 조직했다. 숙종 때 일인데요. 숙종 때에 윤관이 건의해서 만든 군대가 바로 별부반입니다. 특별히 항마군은 승병부대이죠. 86번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거는 이종 때 일입니다. 윤관이 별부반으로 여진을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동북쪽에 있는 9개의 성을 쌓았는데요. 그것이 동북구성이죠. 87번 왕실의 매척인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1126년에 있었습니다. 척준경은 당시에 궁궐에 불을 지른 사람인데요. 이자겸의 난을 이자겸이 일으켰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척준경이 함께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88번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바로 고려 인종 때입니다. 서경 길지설에 따라서 즉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서경으로 옮겨가자고 했죠. 89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1170년에 일어난 일이죠. 90번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살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인데요. 정중부 시대에 일어났던 반란입니다.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인 공주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즉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했죠. 91번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최충원이 명종에게 올린 글이 바로 봉사 10조입니다. 이 이민을 적신이라고 표현하고 새로 지은 궁궐에 들어가시오 라는 등의 건의를 하는 것이 바로 봉사 10조입니다. 92번 최충원이 규정 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이건 고려 희종 때인데요. 최충원은 정치 권력 기구로서 교정 도감을 만들고 거기에 짱이었던 교정 별감이 스스로 된 사람입니다. 93번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만적은 수도인 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신종 때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만적이 나는 신종 때죠. 94번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최후는 정방에서 인사권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정방, 서방, 삼별초 3개를 만들었죠. 정방, 서방, 삼별초를 다 만든 사람이 최후입니다. 95번 강화도로 도부를 옮겨 항전하였다. 몽골이 쳐들어오자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1232년에 옮겼죠. 바로 고종 때, 최후 때입니다. 96번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몽골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박서라는 사람이 막았는데요. 그 다음에 2차부터 6차까지 나오는 우리나라의 장수의 이름은 바로 김윤후입니다. 97번 배중선이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항쟁을 펼쳤다. 다들 개경으로 환도할 때 삼별초는 환도하지 않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몽골과 싸웠죠. 특별히 진도에 가서 아예 항몽 정권을 만들고 승하우 온을 왕으로 세우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배중선인데요. 안타깝게도 진도에서 배중선과 온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 것은 김통정이 이끌고 가죠. 98번 도병마사가 원가석기의 도평사사로 개편이 되었다. 맞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원가석기는 충렬왕을 말합니다. 99번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바로 원가습기의 대표적인 사회 모습입니다. 100번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공민왕은 반원 자주 개혁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했죠. 쌍성총관부는 당시에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101번, 공민왕 때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공민왕 때 정방이 폐지되고 그 문무관 인사권이 이부와 병부로 복귀되었는데요. 정방은 최후가 처음 설치했지만 공민왕 때 드디어 없어지네요. 102번,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공민왕 때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다시 설치하게 한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바로 친화파인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이죠. 103번, 공민왕 때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다. 신돈이 여기에 언급이 되는군요. 신돈과 전민변정도감이 같이 나온다면 항상 공민왕 문제가 되는 거죠. 104번, 고려는 전식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전식과 제도는 시청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제도입니다. 105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조준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부터 계속해서 전제 개혁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결과가 바로 1391년에 과전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106번,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경시라는 말 자체가 수도의 시전이란 뜻이에요. 서울 시장 이런 뜻이잖아요. 경시서는 고려 문종 때 만든 시장감독관청입니다. 107번, 건원중보가 발행이 되어 금속화폐 통용이 추진되었다.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만든 금속화폐입니다. 108번,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주전도감이 설치되고 해동통보가 발행된 건 고려 숙종 때인데요. 숙종은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 등을 발행을 했죠. 109번,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통신라에서 우리가 청해진을 기억하고 있다면 고려에는 병란도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110번,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도와주는 제2보가 운영이 되었다. 제2보, 이 보라는 말은 바로 기금 또는 재단이란 말인데요. 특별히 제2보는 고려 광종이 만든 재단입니다. 111번, 예종이 국자감에 칠제라는 전문강좌를 개설하였다. 예종이 칠제라는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관학을 진행하고자 했다면 여기서 하나를 뺀 경사육학은 인종의 업적이 될 거예요. 112번, 예종이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예종의 관학 진흥책 중에는 양현고 설치, 칠제, 청양과 보문각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양현고는 장학관청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곳입니다. 113번, 이련이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설화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려요. 특별히 민간설화라는 말도 삼국유사에 잘 어울리는 말이죠. 114번,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의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고조선 건국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쑥과 마늘,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 단구신화도 이들 책에 있죠. 115번,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통합에 힘썼다. 천태종은 참 쉬워요. 그렇죠? 천태종. 116번, 각혼이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승려라는 것은 바로 교종 승려들일 거예요. 해동 고승전, 해동 고승전, 고려 고종 때입니다. 117번,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요새는 선생이었던 진우를 떠나서 천태종 쪽으로 옮겨가는데요. 가서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즉 참회를 강조하면서 백년결사라는 신앙결사운동을 벌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118번,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하였다. 화통도감은 바로 우왕 때인데요. 1377년입니다. 1377 이해에 77 심체요절, 즉 직지 심체요절도 만들어졌죠. 119번,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의 사원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고려의 절입니다. 120번, 평창 월정사 8가 9층 석탑은 고려의 석탑이다. 고려의 석탑의 특징은 다각다층탑인데요. 아주 다각다층이라는 말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월정사 8가 9층 석탑입니다.
121번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은 고려의 불상이다. 고려 불상의 특징은 대형 철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은 아주 큰 철불 중에 하나입니다. 122번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의 불상이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비례가 좋진 않죠. 이등신입니다. 이등신. 이렇게 대형 석불이 나온 것도 바로 고려의 불상이죠. 123번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은 고려의 불상이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머리가 너무 큰데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은 또 몸이 너무 커요. 이렇게 비례가 맞지 않는 게 바로 고려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불상의 모양들이죠. 124번 정두전이 불시자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두전도 역시 사대부이기 때문에 불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불시자변도 지었고 심기리편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죠. 125번 세종은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최윤덕 장군으로 하여금 사군을,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육진을 개척을 해서 지금의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을 확정한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116번 세종은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 개해약조는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그런 약조인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세견선, 즉 무역선의 수가 50척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27번 세종 때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 대마도 정벌은 두 명이 있는데요. 고려말 창왕 때 박위가 대마도를 정벌했고 또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둘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종무는 세종무. 118번 세종은 연분구등법을 시행하여 수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세종은 공법이라는 수치체제를 만든 사람인데요. 공법에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 있습니다. 129번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을 지급하였다. 과전법과 지전법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과전법의 과전은 전현직 관리에게 수주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직전법은 말 그대로 현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130번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중요한 말은 완성이죠.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으니까요. 131번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고려 때에는 중추원의 승선이 왕명출납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아예 독립관청인 승정원이 되었죠. 132번 사관원과 사원부는 오품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석연권을 행사하였다. 사관원과 사원부를 합치면 우리가 양사 또는 대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바로 임명동의권인 석연권을 행사했습니다.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한성부는 서울을 담당하는 관청인데요. 수도의 치안과 행정뿐만이 아니라 수도와 관련된 어떤 소송도 담당했던 그런 부서입니다. 134번 유양소는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양소의 임원은 좌수와 별감이고 향약의 임원은 약정과 지골이라는 거예요. 135번 갑자사화 때 패비 윤씨 사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우리 사화는 4개가 있는데요. 모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의 원수를 갚자 사화입니다. 그 생모가 바로 패비 윤씨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화가 갑자사화죠. 136번 김효사화 때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위훈삭제, 가짜 공훈을 삭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종반정의 공신 중에서 가짜 공훈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없애버린 조광조가 오히려 김효사화 때 축출이 되었습니다. 137번 을사사화 때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을사사화는 4대 사화 중에 마지막 사화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척 간의 대립이라는 것은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이 싸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윤임과 윤현영 세력이 싸웠다는 얘기죠. 138번 이주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것이 바로 붕당정치의 시작입니다. 동인과 서인이 분당, 즉 나뉘게 된 원인은 이주전랑
자리 다툼 문제와 외척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문제 있죠. 그거 두 개로 붕당정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139번 정렬입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임진왜란 직전에 정렬입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도모했다고 의혹을 받은 사건이 바로 정렬입 모반 사건인데요. 이때 정렬입 등이 죽은 것을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송시열이 올린 기축봉사와는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겠죠. 140번 여진족과의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의 부평관을 개설하였다. 여진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신을 접대하는 부평관을 개설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성에 있었습니다. 141번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해진을 치고 싸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네요. 임진왜란 초기에 정발, 송상현 그리고 신립이 싸웠죠. 신립은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습니다. 142번 임진왜란의 결과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훈련도감은 1593년에 창설이 되었는데요. 1592년, 93년에 좁은 의미에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훈련도감이 창설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수병은 포수, 사수, 살수를 말하는 거죠. 143번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수군을 대파하였다. 이거는 굳이 말하면 정유재란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순신은 명량과 노량에서 외수군을 대파했죠. 114번 임진왜란 이후 기후역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기후역조는 1709년에 있었던, 즉 광해군 때 있었던 일본과의 약조입니다. 145번 임진왜란을 거치며 비변사가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 비변사는 중종 때 삼포해란을 계기로 설치되었고 을묘매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화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커졌는데요. 성장했고 확대됐고 강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삼정승이 다 들어와서 비변사 회의를 했으니까요. 146번 경기지역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땅의 수주권을 관리들에게 주어서 그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제도가 바로 과전법입니다. 147번 직전법을 실시하여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입된 토지를 폐지하였다. 와, 정말 어려운 문장이네요.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것은 과전이 세습이 될 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세습이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과전법이 없어지면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말도 없어져요. 과전법 다음이 바로 직전법이니까 직전법이 실시되면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것도 폐지되는 거죠. 맞네요. 148번 노비들은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장례원은 어떤 사람들은 장예원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바로 노예, 노비와 관련된 관청이라는 거죠. 149번 향교는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이 되었다. 부목군연은 규모는 부가 더 큽니다. 현이 가장 작은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학교는 항상 하나씩이었다라는 거예요. 150번 향교에는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향교는요 관학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라는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151번 이황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십도를 지었다. 이황의 성악십도, 이이의 성악집요 구분해야 됩니다. 152번 이이가 동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율곡 이이는요 동호문답이라는 상소문을 썼는데요. 동호문답은 세금제도와 관련된 개혁안입니다. 153번 태종 때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이 되었다. 맞습니다. 태종 때 제작이 되었고 이회가 제작을 했죠. 이회, 이무, 김사영 등이 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권근이라는 사람이 발문을 썼죠. 154번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농민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경험을 그대로 적은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바로 세종 때 정초와 변유문이 쓴 책이죠. 155번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사인 칠정산 4편이 편찬되었다. 세종 때 칠정산 4편만 편찬이 된 것이 아니라 칠정산 4편과 외편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156번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일본에 다녀온 건 세종 때이고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게 이게 바로 성종대이죠. 이 문장은 편찬하였다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성종으로 풀어도 되는 거죠. 157번 성종때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간행되었다. 바로 성현이라는 사람이 성종때 쓴 음악책이 바로 악학괴범입니다. 158번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조선 전기의 작품이다. 맞는데요. 높이 있는 선비가 밑에 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159번 광해군 때 허준은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했다. 광해군 때 동의보감이 완성이 된 건 맞는데요.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시작했다가 잠깐 중단되었다가 다시 완성을 한 것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완성은 광해군 때 맞네요. 160번 인조는 서인이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반정으로 집권하였다. 인조반정은 광해군과 북인을 축출한 그런 사건이죠. 1623년에 일어났습니다. 161번 인종 때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인조반정에 대한 공훈평가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이괄의 난인데요. 1624년에 일어났습니다. 162번 정묘란이 발발하자 정봉수와 예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1627년에 정묘란이 일어나자 정봉수라는 의병이 용골산성에서 일어나서 항전을 했죠. 정묘란 때 정봉수, 정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3번 병자호란 이후 송시열이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송시열의 기축봉사는 복수 설치하자는 거예요.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거죠. 이래서 결국 나중에 북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164번 효종 때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의 키워드는 북벌입니다. 나선정벌은 해프닝이죠. 우리가 열심히 조총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오히려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자고 해서 우리가 같이 다 갔다 온 것이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165번 수종 때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 정계비는 항상 간도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수중 때 백두산 중턱에 세워진 것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166번 현종 때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기예송과 가빈예송 모두 자의대비 조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싸운 거죠. 167번 영조 때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영조와 정조에 모두 탕평이란 말을 쓰지만 탕평비라는 말은 영조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168번 영조 때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균역법이 도대체 무엇과 관련된 건지 어려우시면 그 앞에 있는 말처럼 군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그런 제도이죠. 169번 영조 때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동국문헌비고는 홍봉한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인데요. 영조가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170번 영조 때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를 정비하였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속편입니다. 그리고 영조의 1등 답 중에 하나죠. 171번 정조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초계 문신으로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는 제도,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이죠. 172번 정조 때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이 설치되었다. 맞는데요. 장용령과 1881년에 만들어진 장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173번 수조 때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홍경래라는 몰락한 양반이 봉기해서 청천강 이북을 점령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주성입니다. 114번 임술 농민봉기는 백낙진의 탐악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백낙진이 이 반란의 원인이 되었고 유계춘이 일어났으며 박규수가 안핵사 역할을 맡았던 게 바로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175번 임술 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 맞네요. 안핵사는 밀란 조사관을 말합니다. 176번 임술 농민봉기의 결과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안핵사가 한 일이 맞네요. 박규수가 건의해서
삼정 이정청, 즉 삼정을 고시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되었죠. 177번 조선 후기에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거는 감자나 고구마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작물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178번 조선 후기에 송상과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불을 추격하였다. 보통 의주의 만상이 대청무역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만상에게 무역권의 물품을 제공한 상인이 또 송상이기 때문에 송상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불을 추격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179번 조선 후기에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런데요, 여기서 외관이라고 하든 의주 근처라고 하든 상관없이 개시나 후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로 푸시면 됩니다. 180번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다. 상평통보가 숙종 때 법화로 채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죠. 181번 조선 후기에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덕대제 광업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광산에서 오래 일했던 덕대가 자본가의 돈을 받아서 사람들 고용해서 광산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덕대제 광업입니다. 182번 조선 후기에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얼, 첩의 자식인데요. 통청운동이라는 것은 사헌부, 사관, 홍문관 등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바로 통청운동입니다. 서얼은 결국 성공을 했죠. 183번 조선 후기에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해 위양문학활동을 하였다. 위양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양인은 바로 중인들을 말해요. 시사는 문학창작 동아리죠. 184번 수조 때 신유박해로 천주 교인들이 처형되었다. 신유박해는 1801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천주 교인들이 처형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승훈과 이가환이 처형이 되었고 정약용과 정약전이 유배를 간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185번 동학은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하였다. 동학은요, 어떻게 보면 다소 혼합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불선이 다 섞여 있죠. 186번 동학은 마음속에 한 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 시천주, 천주를 모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187번 동학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한문으로 쓴 진짜 경전이 동경대전이고 용담유사는 포교 가사집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죠. 188번 정제도가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도는 강화도로 옮겨가서 양명학을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강화학파입니다. 이들은 모두 소론이죠. 189번 정약용은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서양 선교사 요하네스 테렌츠가 쓴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수원 화성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190번 유수원은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유수원의 1등 답인데요. 유수원은 저서는 이름과 비슷한 우서입니다. 그리고 산업공상은 위아래 개념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거예요. 191번 홍대웅은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의사문답이라는 건 의사 내에서 Q&A 하는 거예요. 실험과 허자가 문답하는 그런 방식이죠. 홍대웅이 쓴 겁니다. 192번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하였다. 박지원은 양반전뿐만이 아니라 민홍전, 허생전, 호질 이런 것들을 썼죠. 총 9편의 소설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193번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전력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제가가 쓴 책 북학의, 이 책에서 북학운동, 북학파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전력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이거를 박제가의 소비론이라고 말합니다. 194번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유득공뿐만이 아니라 박제가, 이덕무 등이 모두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이었던 사람들인데요. 다 서울 출신들이죠. 유득공은 특히 발해 역사를 담은 발해고를 썼는데요. 여기서 발해와 통일신라를 남북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95번 김정일은 금속과학록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일은 북한 산비를 보고 이것이 무학대사의 비가 아니라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것을 말했죠. 그런 것을 밝힌 책이 바로
금석관록이라는 금성문 연구서입니다. 196번 조선 후기에는 홍길동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등장하였다. 맞는데요. 홍길동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등장해서 결국 서민 문화가 되었습니다. 197번 화엄사 각항전과 법주사 팔성전은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사실은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성전은 불교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된 17세기의 건축물이 바로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198번 인왕제습도는 겸재정선의 작품이다. 인왕제습도는 보시다시피 진경산수화입니다. 진짜 풍경 같죠?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로 인왕제습도와 금강전도 두 작품을 알아주세요. 199번 김정희는 세한도를 그렸다. 세한도 이거는 문인화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진경산수화는 아닙니다. 사진 잘 보세요. 정말 우리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200번 강세왕은 영통동구도를 그렸다. 영통동구도는 영통골 입구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양화 기법으로 앞에 있는 바위는 크고 뒤에 있는 바위는 작게 그린 원근법을 쓴 그런 회화가 바로 영통동구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